네, 반갑습니다. 제가 창원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왔었는데, 작년 대선 끝나고 한번 왔다가 한 1년 만에, 1년 좀 안 됐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소상공인위원회, 창원시위원회 발족 겸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소상공인으로서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출범을 할 때 같이 당에서 가을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당의 활동가로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저희가 얼마 전에 했는데 못해는 사실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토대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마태형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현장정치, 생활정치, 민생정치 전형을 보여주면서 19대, 20대, 20대 이렇게 오면서 민주당의 인생의 원동력이었다면 저는 소상공인위원회는 그러한 활동 속에서 만났던 많은 소상공인들과 이런 자영업자들이 당의 이제 그런 기반을 딛고서 이 뭐랄까요 골격을 세워나가는 그 골격에 또 근육과 힘을 붙여나가는 그런 조직화하는 그릇으로서 우리 소상공인위원회가 이번에 전국위원회로 좀 출범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은 저의 가장 큰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700만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만들고 싶어 했던 정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사실 이제 막 설계되어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한 7년 정도 인천 부평에서 치킨 오픈집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누구보다도 치킨을 좋아하고 호프도 좋아하고 동네에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던 노동운동가라든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와서 저녁 때 한번 이렇게 코프 한 잔에 세상 사는 고달픈 얘기 할 때 그럴 때 이제 공간이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한참 가게를 해갖고 거의 우리 가게에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났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했던 그 공간이 상곡동인데요. 대우자동차 후문이었거든요. 대우자동차 2000년도 초반에 1300명이라는 정리해보자를 대우차가 부도나면서 완전히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수의 13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시의 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완전 폭망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후에 보면 부평 사공단이 그거 말고도 삼위각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암전자도 있고요. 그다음 현대페인트 이런 유명한 대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대기업들이 줄줄이 공장을 중부로 나가든 동남아로 나가든 도산을 하든 하면서 완전 부평 사공단이 폭망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운명은 정말 혼자의 힘으로 대척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폭망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당연히 매출도 떨어지지만 그 실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곳이 지역경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경제의 문제만큼은 자영업자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같이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의 정치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그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데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기 전에 아까 3인 산책을 했는데 민병덕 의원님이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되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굉장히 양해를 많이 드리고
사실 민병덕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런 활동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사람 같으신데요. 그래서 민병덕 의원님 대신해서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까지 잘 청하고 또 과제 제기해 주신 건 또 올라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부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모두 발언 다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에 계신 우리 당원들의 질문을 받아서 두 분 의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 9년, 2010년 되기 전까지 2년간 경남도당 위원장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중앙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우원식 의원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가장 큰 현안이 하나 터졌는데 뭔가 하면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대리운전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원식 의원님이 우리 창원에 오셔서 그 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조정이 일어나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그때 제대로 작동될 때 우리 당이 다시 서민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이었는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또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더 발전해서 을지로위원회와 동시에 소상공인위원회까지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서민과 대중을 위한 활동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럼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먼저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자기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죠. 오늘 마이크 좀 가져주시죠. 어디에서 오신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마음대로 해주시오. 욕을 좀 답해주세요. 저 마이크 들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산청에서 온 최호림입니다. 우리 그 하선영 위원장님이 수석 부위원장이랍니다. 소상공인위원회. 그래서 저는 지금 기초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 예산이, 지역화폐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7,000억 됐는데 올해 3,500억으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이걸 왜 지키지 못했는지. 사실은 이 지역화폐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지역에서는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있어야만 지역에서도 예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시군에서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중앙에서 그 지역화폐가 삭감된 데 대한 당에서 중앙당에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의 그 사이즈로 해서 하면은 또 저희들이 지방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그게 언제쯤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부위원장님. 이 답변을 우리 의원님이 해주시려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 당에서는 7,000억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폐기했는 거 아시죠? 투쟁해서 3,520억 그나마 이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 과정을 잘 아실 거라고 우리 이동주 의원님. 네. 예. 그게요. 저도 굉장히 이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을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말 최대 소상공인 정책 중에서 1등으로 꼽고 있는 정책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 정부가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이재명표 정책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이제 공격도 많이 했고 대선 과정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완전히 삭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거를 근데 저희 지금 원내대표 부대표로서 들어와서 박홍공 원내대표랑 같이 예산 작년에 정기국회 때 이거를 말씀하셨던 예전 수준으로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민생 예산으로 좀 꼽았는데 저희가 당시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삭감 기조, 그다음에 이제 부자 대기업 법인세 감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서 강력히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증액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절차법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저쪽이 증액하려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 있는 예산 삭감하는 거와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싸움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협상으로 부족하지만 3,500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정말 법적인 제도화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우리 골목사건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이 이 법안 이제 저희가 그 경제위기 대응센터라고 당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대응센터에서 김성환 정책위원장님하고 해서 다음 주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법안 이거를 이제 상설화시키는 예산을 그 법안을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지역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이거를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헤쳐나가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오래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가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세금 뭐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지만 지역의 경제 생태계, 소비자들과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이 지역화폐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계속 우리 당의 시그니처 정책을 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는 말씀 잘해주셔서 예. 저는 박수를 하나 치고 있는데요. 우리 당의 실체로 간다는 데서 박수 치셔야 되고 말씀 중에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년 상술적으로 일정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정말 진일보하는데 이 중에서 뜨거운 박수.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작하는 동안 창원시는 매년 3천억씩 발행을 했습니다. 3천억 발행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3천억의 기본 매출을 보장해 줍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빠지는 매출을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서 기본 매출을 확보해 주는 거라서 상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이 금액이 클수록 더 도움이 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이 부천 쪽에 계셨다는데 의원님이 계셨던 그 옆에 인천이 지금도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 지역화폐 발행을 너무 잘해서 롯데마트 2개가 파산해서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빠는 설명해 주셨군요.
예, 우리 여성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성을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여성분 일어서시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올라온 서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서 공인중개사 당호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협회 법정 단체화하는 거를 민주당 김병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법정 단체가 왜 되어야 하냐면 요즘에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전 재산을 잃거나 팔고 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무법적인 중개행위라든지 무책임한 중개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를 처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정단체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업을 대규모 플랫폼 업체에서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중개 플랫폼에서 중개업을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 거에 있어서 이제 법사위에 계신 박주민은 이제 국토위에서 통과를 되면 법사위에서 그게 정해져야 원안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많이 도와주셨던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은 답변해 주시죠. 아직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김용호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토위에서는 아직 논의는 되고 있고 통과 국토위에서는 간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제가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듣질 못해서 얼마 전에 국민청원은 5만 명 이상 통과가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세 사기 문제가 많으신 전세 사기 중에 이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책임을 지으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논의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과 같이 간다면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대규모 플랫폼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안이 넘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중개업을 깨뜨려가면 개별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실이고요. 지금 법안 논의 과정은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잘 모르시고 계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창원시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올해 나머지 18개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창원에서도 부동산 중개 사기, 전세 사기가 두 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주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원에서는. 근데 다 공인중개사들이 이 핵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회가 조금 힘을 갖고 이제 그 탈법적인 공인중개사들을 스스로 정화하고 단속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범법행위를 저지른 소장들 한테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정단체 되면 아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그런 사람들도 법정기구가 되면 내부 자율 정화 기능을 가지게 되고 내부 통제권을 갖게 되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 드셨던 분 세 번째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나오면 잘 들립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진지에서 온 건상입니다. 그건 상현이. 예, 저는 자영업자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세 폭탄, 가스 폭탄하는데 그 폭탄도 이자 폭탄이 있습니다. 그 폭탄이 3개가 자영업자들을 누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 텔레비를 보면은 그냥 주택에 관한 것은 정책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이자를 강하게 준다든지. 그런데 실은 우리가 지역화폐도 나왔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지역화폐가 오기 전에 엎쳐 죽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그 이자 폭탄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 3% 되던 게 지금 보통 7%에서 8% 정도 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도와주면은 이 경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기 전에 아마 우리나라 자기가 다 저는 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이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정말 힐링이 될 수 있고 정말 이게 안 돼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법안을 내갖고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이 피해만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년 우리 중국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방금 보면 항상 핑가를 잡고 있는데 이 편, 내 편, 과연 서로 편을 가다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좀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이거 보면 이거 왔더라고요. 이것도 소상 정책 자금이 왔는데 이 가보면 막상 가보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대리대출. 대리대출을 할 것 하면 거저도 능력이 된다면 왜 이거 말고 은행만 말해주면 돼? 그럼 직접 대출해야 되는데 직접 대출을 가면은 우리 신기해. 정말 작은 돈 그냥 스마트폰 쓰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어떻게 가보면은 되는데 3년간 대출을 걸어요. 그럼 3년간 풀어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를 문 닫고 그럼 중첩적으로 그렇죠. 피해자나 자영업자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요. 문을 저녁에 문을 안 내대고 닫았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해준단 말이죠. 이런 것만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더라도 민주당이 정말 180수 아니면 200수 아마 가져가 좀 그런 민주당이 됐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박승희 씨. 네, 우리 이동주 의원님 답변 좀 주시죠. 네. 우선 보금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금리 대책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은행권들이 작년, 재작년 코로나 거치면서 코로나 이전의 시기보다 오히려 더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로 생기는 예대 마진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1조 원 이상의 이런 수익들을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고스란히 보통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버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간접 대출, 보증서 받고 은행을 가서 찾았던 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또 한 몫을 했을 것이고 서민들이 그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고금리가 시대가 돌아오면서 소상공인이고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한테 가계 대출과 이런 걸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좀 보고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전 대책도 같이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정부 여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리를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금감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시장에서 금융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미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가 공정하느냐 정의로우냐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런 힘있고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부당하게 서민들의 이런 등골을 빼먹는 고금리 사업과 관련돼서 사실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서 법이 사실은 지지부진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다운 서민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백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금리를 낮추고 우리 소상공인이든 서민들 이런 가격 소비자들은 보호해주는 이런 법안들을 안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그 지역화폐에 대한 법안과 같이 그 경제위기 대응센터를 통해 갖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것도 다음 주 중에 이번 주군요. 돌아오는 주에 같이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만 뭐 대책을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은행에서 붙이고 있는 가상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금리 말고 가상금리가 보통 소비자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은행이 이제 그 이자에 상응하는 부분을 예치금 형태로 예치금 형태로 보호를 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인데요. 그 비용을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이제 금융을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당하게 그 수수료를 붙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갖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 상한을 정하든 그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몇 프로를 떼갖고 아까 우리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의 직접 대출 기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통해서 1%의 초정금리 대출이 직접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돈을 좀 더 은행이 좀 뭐랄까요, 납부를 기금을 좀 조성하는데 더 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일부를 좀 그렇게 만드는 구조를 법으로 좀 강제하는 방안이든 해서 부당하게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이자 수익을 높이 받아갖고 돈을 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약자들한테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안을 포함해서 총 3개 정도를 다음 주에 우리 당에서도 같이 좀 발표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이제 가상금리를 덩달아 올리면서 굉장히 큰 홍리를 은행권이 취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동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금리를 좀 낮춰라라고 은행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조금 낮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은행이 엄청난 이익을 성과급으로 지금 배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국민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시 그래서 배당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그런 돈을 여러 가지 공공에 쓸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지만 최근에도 보면 외국계 은행들,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사, 외국에 있는 본사에게 한 1,600억 원을 배당을 했다고 하고 한국시티은행도 한 730억 정도를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은행만 합쳐서 거의 2,300억을 배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동주 의원님 말씀대로 좀 공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상금리가 좀 화두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가상금리가 어떤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과거에 이제 금융당국이 감독했던 사례를 보면은 경제 위기 상태가 아닌데도 마치 경제 위기 상태인 것처럼 해서 위기 대응 관련된 프리미엄을 좀 높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장난을 쳤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해서 시장의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이게 가상금리 잘못 설정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은행권의 가격적인 압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법 같은 경우도 지금 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이제 약탈적인 그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국가에서 지금 신용보존재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용보존재단을 이용을 해갖고
국가에서 보조를 쓰니까 너는 가상을 해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따라야지 이자 대품 갖고 그러면 안 가.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을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가면서 가상들을 신용보존재단을 이용을 해갖고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보존재단에서 해준다든지 집을 산 사람은 해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해주는데 그런 거 자영업자들도 앞으로 신용보존재단에서 사업자가 됐으면 해주겠다. 그런 게 좀 나와야죠. 심하게. 예. 속 시원한 게 나와야 되는데 속 시원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 정책이 오면은 예.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도 힘이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가상금리의 폭리 부분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부당하게 못하게 제어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과정에 은행 이자 수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이제 다른 쪽으로 더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사무실 운영할 때 했던 건 뭐냐면 가장 신용이 낮은 분들,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이에요. 또 설사 빌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분들이 신용이 낮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절, 추석 명절에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1금고가 건강은행이거든요. 뭐 경기도 같은 데는 예산이 수십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금고를 유치함으로써 끌어가는 소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중에서 수익 중에 일부를 가장 신용이 나쁜 사람들한테 그 보전 없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전 무보증으로 그냥 4만 1천만 원, 2천만 원 빌려주고 이자율은 최저 기준금리만 받고 이렇게 그때 했는데 그때 경남은행이 은행연합회에서 주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그 공생 제도로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을 받았는데 우리 당의 자치단체장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해주시면 다른 지자체도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서민들한테 당장 1, 2천만 원이 급한 서민들한테 빠르게 돈이 좀 공급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권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한 번 질문하시면 좀 잠깐 잡으시고, 예, 저 맨 뒤에 질문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원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한 거重복되지만 상설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신다고 했는데 대단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나 올해 안에 추경 확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주민 위원장님 저번에 의원님 오실 때 그때 질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년도 11월 2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제도 운영 기존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이라는 국토부 훈령으로 택시 부재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수도권 지역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심야 시간대에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훈령이 적용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 지방 소도시에서는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택시 부재를 일괄적으로 지금 해제를 하고 있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지금 엄청나게 세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굉장히 택시 부재가 풀리니까 갑자기 택시가 많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엄청 쏟아지는 노는 바람에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택시 노동자의 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부 훈령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국토부 훈령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님 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문제 답변. 네, 추경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 지난달에 난방비, 가스비 폭등에 따라서 한 15조 정도 되는 지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 마련하면서
저소득층까지 확대돼서 이제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쏙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이제 뭐 가스비는 전기료는 7월서부터, 가스비 난방비는 12월서부터 분납이든 이런 거를 추진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유일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에 나온 건데요. 이미 사실 코로나 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9억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단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미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하나 지금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을 요구를 한 내용이 가스비 난방비에 대해서 즉각적인 한 15조 정도 지원, 그 다음에 지역화폐를 포함한 우리 매출이 소득이 줄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즉각적인 좀 지원을 좀 하자라고 해서 30조 추경을 지난달에 당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 하면서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요지부동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정부 여당이 민생을 사실은 보수를 떠나서라도 관리를 하고 어려운 시기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완전히 뭐 아직까지도 뭐 긴축 재정의 기조를 갖고 요지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보고 뭐 원내대표도 저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저희는 뭐 끊임없이 추경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열심히 싸워갖고 저는 이제 곧 여름 되면은 전기요금 폭탄이 또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그래서 반드시 민생 추경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맨 앞에 요구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좀 힘차게 싸워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택시 문제에 대해서 박수님 말씀 주시죠. 네, 추경 조금만 언급을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100%가 넘는 나라가 OECD 중에 4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데 대응을 한다는 전략을 우리나라가 함부로 쓰기가 어렵겠죠.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이 이제 분위기 계속 이상하는 거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재정적인 지출의 일환이 이제 추경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의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분명히 그 추경의 필요성, 약한 것을 좀 보완하면서 금리 인상 이런 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어려움이 앞에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당은 이미 30조 민생 추경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목소리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재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또는 대도시권의 택시난, 일명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재 해제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나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던 모든 전국의 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다 부재를 푸는 게 맞느냐, 그런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